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2021년 교육청 식품위생직 시험이요. 지난 토요일 6월 5일 날 시험이 있었는데요. 이번 상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이제 마지막 식품위생직 시험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교육청 문제들은 경기도가 됐든 강원도가 됐든 아니면 충청도 교육청 시험 문제가 됐든 전공 과목들은요 다 동일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지역마다 이렇게 다 다르다 이게 아니라요. 교육청 시험 문제들의 전공 문제들은 다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교육청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 문제 풀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은, 제대로 준비하신 분들은 문제가 너무 쉽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의 난이도가 여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출제된 이렇게 문제 중에서요. 가장 좀 난이도가 낮은 편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중도 아니고 중하 정도의 고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 출제 경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출제 범위라든지 아니면 문제 출제 유형 있잖아요. 그런 게 작년까지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교육청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K형 문제라는 게 잘 나와요. 이 K형 문제가 바로 어떤 거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 중에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게 시험 문제로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청 시험 문제 유난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또 재밌는 건 교육청에서는 기역, 니은, 리을 뿐만 아니라 미읍, 비읍 이런 식으로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K형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의 시험 문제는 항상 옳은 것은 이렇게 끝났어요. 2020년까지는 보통 이랬거든요. 근데 올해 나온 거 보셨죠? 올해 나온 거의 특징은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게 없어요. 딱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중에 옳은 것을 찾아라인데 끝에 옳은 것은 이렇게 안 끝나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런 식으로 다 끝나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영양사, 위생사, 영양교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식품위생직 이렇게 뭐 다양한 곳에 이렇게 식품위생을 다루다 보니까 이 문제 유형을만 봐도 이게 어느 쪽 출제위원이 좀 이렇게 출제에 나섰는지가 눈에 보이는데요. 보통 이런 형태는 영양 쪽이야. 영양 쪽 식품위생 출제위원들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방향은요. 위생사 쪽 있죠. 위생사 쪽 식품위생 출제위원들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영양 쪽 식품위생과 관련된 그런 출제위원분들이 문제를 출제내면서 한두 문제는 꼭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되거나 아니면 꼼꼼히 보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이렇게 난이도의 문제를 한두 문제 꼭 출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발색제, 뭐 식품 첨가물의 발색제의 사용 기준을 식품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보기로 구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꼭 하나씩 있었거든요. 한두 문제씩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조금 난이도가 여태까지 나왔던 것들보다 조금은 쉬운 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올해 나왔던 교육청 식품위생 문제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출제 비율들을 좀 보면은요. 이거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 순서예요.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자, 우리 뭐 골고루 나왔다라고 보면 앞쪽에서는 좀 골고루 나온 편이에요. 식품 첨가물까지는 좀 골고루 나온 편인데 뒤에 가면 거의 안 나왔죠. 이게 재밌는 게 위생사 쪽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면서 이 뒤쪽 파트에서 거의 시험 문제를 내지를 않았어요. 보통 원래는 여태까지 교육청에서는요. 이 뒤쪽 파트에서 3-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적으면 2문제, 많게는 4문제까지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엔 딸랑 뭐예요? 1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출제위원들이 좀 바뀌면서요. 이게 문제 출제 경향이라든지 좋아하는 파트, 이렇게 주로 나오는 파트 이런 것들이 조금 변경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좀 달라진 또 비율이 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감염병이요. 감염병에서 솔직히 3문제까지는 거의 잘 나오지 않는 편인데 이번에는 감염병에서 3문제나 출제가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되게 뭐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식품위생의 개요 및 법규에서는요. 법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 들어서 법규가 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쯤에 한번 나오겠지 했는데 올해도 안 나왔어요. 대신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에서 생성 요인별 위해 요인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식품과 미생물 파트 같은 경우는 항상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여태까지 나오던 패턴대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식품과 미생물 파트에서 교육청에서는 주로 나왔던 시험 문제가 오염지표균과 관련된 문제. 근데 올해도 여전히 위생지표, 미생물에 대해서 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대로 루틴을 따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는 자외선 살균 문제. 근데 이게 자외선 살균 문제가 이 위생사에서도 작년에 작년 위생사 시험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 비슷하게 구성해서 나왔더라고요. 자, 그 다음엔 세균성과 관련해서는 드디어 퍼프리젠스균, 웰치균이 단독 문제로 드디어 출제가 됐습니다. 언젠간 한 번쯤 나오겠지. 근데 되게 어려운 내용들로 구성이 된 건 아니고 가장 이렇게 좀 가볍게 구성된 문제들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항세포도상구균 여전히 나오는 거. 그다음에 식품 내 독소 생성을 하는 식중독균 찾아라. 독소용 찾으라는 거죠. 분류 문제인데요. 경기도에서도 올해 분류 문제가 나왔는데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분류 문제가 나왔습니다. 서로 좀 다른 분류긴 해요. 이쪽은 교육청은 독소형이지만 경기도는 중간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런 비슷한 유형의 분류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자, 그다음에 드디어 단독으로 로타바이러스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그냥 되게 막 그런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나오는 형태인 이런 특징을 보이는 바이러스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육청 시험에서는요, 바이러스성 식중독 문제는 뭐 노로바이러스가 주로 나오거나 아니면 전체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출제가 되는데 그 바이러스성 식중독 전체가 나올 때 노로바이러스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였냐면 로타바이러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로타바이러스가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화학성에서는 방사능 핵종.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식품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방사능 핵종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이전에 교육청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2014년도쯤에 한번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그 비슷하게 해서 한번 다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항상 이 단골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가열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전히 이번에도 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번에는 에틸 카바메이트가 출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태까지 한 번도 단독으로 크게 나오지 않았던 항생 물질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독에서는 식물성 하나, 동물성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 독과 관련해서는 장애 부위를 연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그 전에 있었던 바로 그 경기도 지방직 시험 문제하고 되게 유사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곰팡이 독과 장애 부위 연결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감염병에서 되게 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죠. 이번에 경구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경구감염병의 발생 과정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인수공통 감염병, 그래서 경구, 그 다음에 인수공통 이렇게 해서 총 3문제나 이번에 출제된 게 좀 여태까지하고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중에 감염병이 제일 많이 나온 거죠. 이번에 시험에. 자, 그 다음에 기생충 위생동물은요. 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 보통 평균적으로 기생충 위생동물은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이렇게 출제될 때 거의 보통 한 문제죠. 어쩌다 2문제, 위생동물까지 간혹 이제 2문제까지 출제가 되지만 항상 기본은 한 문제인데요. 이번은 채소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식품 첨가물 문제인데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경북 시험 문제의 총평에도 있었고 우리가 그때 이제 시험 문제 공개를 하면서 가르쳐 드렸었는데요. 경북 시험 문제에 올해 시험 문제에 있었던 그 피막제 문제가 여기도 똑같이 피막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일반적인 식품 첨가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옳지 않는 거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다음에 우리 매년 나왔던 위생검사 파트가 이번에 그냥 패스예요. 보통 우리 교육청 시험 문제에서는 하나에서 많게는 3문제까지 위생검사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여태까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 출제위원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딱 문제 유형만 봐도 바뀐 게 느껴지는데 그 출제위원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 위생검사 파트에서는 이번에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위해평가, GMO, 식품영업소의 위생관리 파트도 출제되지 않았고요. 여기에선 딱 해석과 관련된 문제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해석과 관련해서 뭐가 나왔느냐? 선행요건 관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런 선행요건 관리는 주로 온도 관리 위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이 선행 여건 관리는 교육청 시험 문제 그 전해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2014년인가 그때의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달라진 점은 위생검사 파트라든지 뒤쪽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의 분량이 좀 줄어들고 앞쪽 파트에서 좀 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하나씩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식품위생의 개요 및 법규 파트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우리 그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에서 나왔다 그랬었죠.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원인물질과 생성 요인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그거예요. 그냥 내인성,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 요인별이잖아요. 생성 요인별로 위해 요인을 분류했을 때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하는데 그 분류가 제대로 된 거 찾아라 라는 문제였어요. 자, 비의도적으로 첨가한 물질, 내인성이다. 이렇게 비의도적으로 첨가한 거, 잔류농약, 방사성 물질 이런 애들은 다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이니까요. 얘네들은 다 외인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식이성 알레르겐. 여러분 식이성 알레르겐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원래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성분이니까요. 내인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리 과정 중 발생하는 가열분해 산물, 그 다음에 가열분해 산물이라든지 노르말 니트로스 화합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가열하는 과정 중에 생기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유기성 위해 요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맞는 건 당연히 4번이 되는 겁니다. 아마 손쉽게 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뭐 영양사나 위생사에서도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법규에서 안 나온 게 되게 좀 신기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법규 바뀐 것도 많고 그래서 법규에서 한 번쯤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법규가 아니라 이렇게 개요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봤는데요.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손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아마 찾으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식품과 미생물 파트 볼까요? 그럼 식품과 미생물 파트에서는 위생지표 미생물하고 자외선 살균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문제의 이렇게 구성을 보면은요. 교육청 문제는요. 이렇게 고민할 것도 없어요. 답이 확실한 게 꼭 하나씩 끼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손쉽게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분히 하셨으면 손쉽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나오는데요. 이번에 나왔던 위생지표 미생물하고 그 전에 올해 이 앞서서 있었던 경북에서 나왔던 대장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라 뭐 이런 식의 옳은 것을 찾아라는 그런 식의 문제와 되게 보기가 구성이 유사해요. 네, 보기 구성이 유사한 것들이 많은데요. 자, 이 기본적인 것만 알면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위생지표 미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요. 자, 모든 대장균은 병원성을 가진다. 그럼 모든 대장균이 병원성을 가질 일은 없죠. 모든 대장균이 병원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요. 대장균의 극히 일부가 병원성을 갖고 있고 그럼 병원성 대장균에 의해서 식중독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장균은 분변성 대장균군에 포함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랬잖아요. 대장균군 안에 분변에서만 발견되는 분변성 대장균군이 있고 이 분변성 대장균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콜라이 대장균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대장균, 분변성 대장균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대장균군은 그람 음성의 무포자 간균이죠.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간균이고요. 그다음에 대장균군 이렇게 대장균 붙은 애들은요 다 가열이나 동결의 저항성이 약했어요. 보통 가열이나 동결의 저항성이 강한 위생지표 미생물은 장구균이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거 당연히 1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2번 문제도요. 이것도 되게 손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다음에 3번 자외선 살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라 그랬죠. 자, 옳지 않은 거 보시면은요. 1번 효과
여러분 자외선 살균의 효과는요 닿는 표면에만 한정이 됐었죠. 그 다음에 2번 살균력이 큰 파장의 범위는 250에서 260 나노메타다. 그러니까 이 나노메타 표현이 잘 안 나오는 편이었는데 작년부터 조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그 위생사 시험에서도 옹고스트론이 아니라 나노메타로 표시해서 나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2500에서 2600 옹고스트론이 가장 살균력이 큰 파장의 범위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537이 가장 효과가 좋죠. 그래서 2537 옹고스트론이 제일 효과 좋다. 내지는 253.7 나노메타가 가장 효과 좋다.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있어요. 맞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3번 미생물의 내성을 주어서 저항성을 생성하게 한다. 자, 우리 보면 자외선 살균의 장점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성이 없던 균이 내성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내성균 출현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요. 이 자외선 살균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게 가능했었죠. 그래서 틀린 거 당연히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자외선 살균은요 조사하는 동안에만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잔류 효과는 없는 거 당연했었죠. 그래서 이 위생사 문제에서도 작년에 자외선 살균과 관련된 문제가 자외선 조사와 관련된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데 약간 구성이 비슷해요. 아무래도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생물과 관련된 식품과 미생물과 관련된 이렇게 문제가 두 문제 출제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기의 구성이 어렵지 않아서 조금 이렇게 잘 준비하신 분,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은 다 아주 금방 손쉽게 답을 찾으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중독으로 돌아갈까요? 이제 가장 많이 나온 파트였죠. 우리 이 식중독 파트에서만 한 10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 중에서 세균성부터 가는데요. 세균성 식중독과 관련된 문제는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퍼프리젠스균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게 여기는 표시를 안 해놨지만, 우리 보면은 그 교육청 시험 문제는 또 한글로 나와요. 균 이름도. 그래서 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이건 한 번쯤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문제 보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보기는 쉽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기는 뭐였냐면요. 이 퍼프리젠스균은 그람 양성의 포자를 형성하는 간균이다 이거였어요. 당연히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상처 감염에 의해서 가스 궤저의 원인균이 된다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가스 궤저균이었죠. 네. 그 다음에 식품 내에서 독소를 생성하고 장관에서는 독소를 생성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같은 경우, 웰치균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형 내지는 감염 독소용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얘는 식품 중에서 만들어진 독소가 아니라 장 내에서 만들어진 독소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얘는 식품 내에서도 독소를 만들 수 있고 장관에서도 독소를 생성할 수가 있었죠. 독소를 생성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독소를 생성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는 식품 중에서도 독소가 만들어져요. 그럼 어떨 때 독소가 만들어지느냐? 아포가 형성이 될 때요. 그럼 식품 중에서도 아포가 형성이 될 적에는 독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독소 생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장 내에서도 장관에서도 독소가 생성이 될 수가 있어요. 독소가 생성이 됩니다. 아포가 형성이 될 때, 아포가 형성이 될 때. 둘 다 아포 형성 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식품 중에서 만들어진 독소는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식중독을 유발할 수가 없어요. 얘는 식중독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식품에서 만들어진 그 웰치균의 독소는, 퍼프리젠스균의 독소는 식중독을 유발할 수 없었어요. 왜냐, 우리 위를 지나면서요, pH가 너무 낮기 때문에 위에 그 pH에 의해서 불활성화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pH 4 이하에서는 불활성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위를 지나는 동안 불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식중독을 유발할 수가 없었죠. 만들어질 수는 있으나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 내에서 독소가 만들어지고 이거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을 했었죠. 자, 식중독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장관에서, 장 내에서, 생체 내에서 만들어진 독소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한다. 그래서 생체 내 독소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형 내지는 감염 독소형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장관에서도 독소를 생성을 해서 식중독을 유발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만들어진 독소의 유형에 따라 여러 균형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주로 발생하는 건 A형 식중독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중에 당연히 옳지 않은 거 3번이었습니다. 손쉽게 여러분 답 찾으셨을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4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포도상구균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포도상구균 식중독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어요. 그것도 너무 쉬워요. 보기가. 황색포도상구균은 기역 식중독균으로 인체의 니은 질환의 원인균이 되고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독소는 디귿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황색포도상구균은 분류를 했을 때 어디에 분류로 되느냐? 독소형이에요. 그러니까 식품 중에서 독소를 만드는 독소형으로 분류가 되고, 인체 화농성 질환의 원인균이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화농상처와 관련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만드는 독소는 엔테로톡신이었죠. 자,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나열된 건 이렇게 됩니다. 독소형, 화농성, 엔테로톡신.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조금만 공부하셨으면 아주 손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세균성 식중독의 마지막 문제는요. 식품 내에 독소를 생성하는 식중독균. 그러니까 식품 중에서 독소를 만드는 애를 찾아라. 독소용 식중독균을 찾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이게 분류 문제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바로 앞서 있었던 경기도 식품위생식 시험 문제에서도 이 분류 문제가 나왔어요. 거기는 중간형의 분류 문제가 나왔지만 여기는 독소형의 분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시험을 보는 경우 이렇게 서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도 유심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당연히 독소형에 해당하는 거, 식품 중에서 독소를 만드는 거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하고요, 바실러스 세레우스의 구토형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구토형하고요, 보툴리누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대표적인 건 뭐 있었어요? 황색포도상구균, 이런 애들은요, 식품 중에서 만들어진 독소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독소형 식중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하고 캠펠로박터 제주니 같은 경우에는 감염형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답은 당연히 기역, 리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K형 문제가 나왔는데 원래는 이게 막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미음도 있고 비읍도 있고 원래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문제는 출제자가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이게 간단히 끝났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도 물어보는 유형이 좀 다르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러니까 K형 문제는 다 이렇게 나왔어요. 모두 고르면. 이게 바로 위생사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의 스타일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균들은 다 앞에 한글로 먼저 쓰여 있고 뒤에 이렇게 학명이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시험 문제는 대체적으로 한글과 영어 명칭이 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인 7번 문제는 바이러스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가 전체 문제가 나오거나 단독으로는 보통 노로바이러스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예외적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게 나왔죠. 근데 얘도 전체 바이러스 문제를 물어볼 때 보기로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영유아와 아동에게 중증설사증을 유발한다. 중증설사. 특히 영유아들에게. 자, 그 다음에 이중가닥의 RNA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레바퀴 모양이다. 이러면 답이 딱 나오죠. 여러분, 수레바퀴 모양이고요. 수레바퀴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 있었고요. 이중가닥의 RNA로 구성되어 있다. 로타바이러스죠. 로타바이러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레바퀴다라고 해서 로타라고 붙인다 그랬죠? 로타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타바이러스는 이중가닥의 RNA죠. 우리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보기로 있었던 게 노로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관 아데노바이러스. 이런 애들이 이제 보기로 있었죠. 노로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이긴 한데요. 얘는 한 가닥이에요. 단일 가닥. 그래서 싱글 스트랜디드 RNA 바이러스였어요. 그 다음에 아스트로바이러스는요, 얘도 똑같아요. 싱글 스트랜디드 RNA 바이러스. 그래서 얘도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RNA 바이러스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장관 아데노 바이러스만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DNA
DNA 바이러스였죠. DNA. 그것도 이중 가닥이에요. 그래서 더블 스트랜디드 DNA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이 문제는 손쉽게 구별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7번은 로타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게 조금만 알아도 이런 문제가 제일 쉽게 나오는 문제거든요. 조금만 알아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알아도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의 유형보다 솔직히 이런 문제가 더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교육청에서 종종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이긴 해요. 근데 유난히 올해 좀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한 3문제가요. 다 이런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손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게 또 위생사 스타일이거든요. 위생사 작년 시험 문제가 이런 유형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올해 교육청 시험 문제에서도 이 유형이 많이 나왔네요. 확실히 위생사 쪽 식품위생을 보통 출제하시는 위원분이 이번 그 교육청 시험 문제를 출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 문제부터는 화학성 식중독이 나오는데요. 화학성 식중독은 3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우리 맨날 나오는 단골 문제. 우리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가열하거나 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과 관련된 건데요. 전체가 나오기도 하고 간단하게 나오기도 하고 단독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형태로 여태까지 그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이 물질은 유해물질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첫 줄만 읽어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레탄이라고도 한다. 여러분 우레탄이라고도 불리는 건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에틸카바메이트요. 에틸카바메이트밖에 없어요. 그럼 첫 번째 줄만 읽어도 뭐 손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이론 시간에 에틸카바메이트는 우레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뭐 그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손쉽게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다음에 그 다음 과정도 봐도 주류의 숙성 과정에서 생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라든지 매실주라든지 이런 주류의 숙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발효 과정 중에 만들어진 요소가요. 알코올과 반응해서 생성된 발암성 가능 물질이 바로 에틸카바메이트였죠. 그래서 이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은요. 어떤 과정에서 생성되느냐 그걸 연결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그거와 연결해서 나온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국내 식품을 방사하는 기준에서 대표적인 오염지표 획종인 거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에 방사능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식품에 방사능 기준은 딱 2가지 획종밖에 없어요. 2가지 획종. 근데 이게 2016년도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제가 아까 2014년도라고 그랬죠. 2014년도가 아니라 2016년도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올해 유사 문제가 또 나온 거죠. 5년 만인가요, 다시? 당연히 2개밖에 없습니다. 뭐였어요? 요오드하고 세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슘 134, 137, 요오드 131, 딱 요 2가지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식품의 방사능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건 딱 2가지 핵종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세세한 수치가 아니라 기준이 있는 핵종을 찾는 게 시험 문제였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번에도 기준이 있는 핵종만 찾는 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벌써 2번째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와는 조금 다르지 답은 똑같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들이 뭐가 나왔었는지 어디서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지를 쫙 이렇게 파악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진통 카페에 우리 여태까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이 교육청 시험 문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경향들을 분석해서 강의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교육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또 충분히 이렇게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화학성 식중독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10번. 항생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라. 이게 올해 새로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항생 물질과 관련된 문제가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이제 문제가 항생물질이 나오긴 했다. 어디서 나온 적이 있냐면요. 식품위생검사 파트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생물질 검사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거 연결하는 문제가 보기 중에 하나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아예 항생물질 자체가 출제가 됐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항생물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라.
자, 그럼 항생물질의 그 문제점 우리 4가지 가르쳐 드린 거 기억나시죠? 내성균 출현, 알레르기 발현이 문제가 된다. 문제의 보기의 구성은 그거였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급성, 만성의 독성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균 교대증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었죠. 그 4가지가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유 및 계란류는요, 항생물질 잔류 허용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뉴스 보고 사시죠? 여러분 몇 년 전에 계란 때문에 큰 난리가 났었잖아요.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 이런 문제, 동물성 의약품들이 검출돼서 난리 났었잖아요. 잔류 허용 기준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돼요. 자, 그래서 우리 보면은 항생 물질은 동물별로 잔류 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다.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어디 이렇게 정해져 있냐면 축산식품, 그 다음에 수산물, 그 다음에 기타. 크게 보면 이렇게 3가지예요. 축산 파트에서는요, 식육 파트, 그 다음에 가금류 파트, 그 다음에 우유, 그 다음에 달걀 종류들, 알 종류들, 그 알 종류의 달걀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요. 달걀, 계란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가금류 파트, 식육 파트에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오리고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물별로 잔류 허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맞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수산물에서는 어류, 그다음에 갑각류, 조개류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기타에는요, 벌꿀 종류들이 들어갑니다. 벌꿀. 이런데 이런 항생물질 같은 동물성 의약품이 얼마 이하로 존재해야 된다든지 아예 뭐는 없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 있느냐? 식품공조안에 나와 있습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유 및 계란, 이게 아까 틀렸죠. 잔류 허용 기준이 적용되어 있죠. 잔류 허용 기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막 이렇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알 종류, 우유 종류의 종류 다 이렇게 기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솔직히 이것도 맞는 거 유추하실 수 있어요. 우리 말라카이트 그린 배운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양식하는 곳에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지금 현재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 소리죠. 사용이 금지가 됐다는 소리는 검출돼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축산이나 수산이나 기타 이런 곳에서요,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동물성 의약품들이 있어요. 식품공조안에 가면 1번부터 25번까지 25개의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그중에 13번째에 뭐가 있느냐? 말라카이트 그린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라카이트 그린은요, 절대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성분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맞는 거 2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만 조금만 떠올려도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식물성 자연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여기서부터 이제 자연독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자연독 문제는 식품과 독성분 연결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딱 그 기본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그 문제 구성을 보니까 부패 감자, 독버섯, 동미나리, 고사리가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 그 부패된 감자에 들어있는 독성분은 셉신이죠. 그다음에 독버섯에 들어있는 거 보기로 필지톡신이 나왔었고요. 동미나리에 들어있는 독성분 슈키미톡신 아니죠. 얘는 부순나무에 들어있는 거고요. 동미나리에 들어있는 건 시큐톡신이죠. 그 다음에 고사리에 들어있는 거 포타킬로사이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기를 보면은요, 보기에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어떤 보기가 새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맨날 나오던 것들 그 내에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아마 조금 준비를 기본적으로 하신 분들은 손쉽게 문제를 푸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2번 문제는 동물성 자연독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바로 조개류에 의한 식중독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찾아라 그랬죠.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교육청은 확실한 문제, 확실한 답이 있다, 확실한 답이 존재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럼 하나씩 봅니다. 싹시톡신은 마비성 독성분이다. 마비성 독성분, 마비성 조개독이다? 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11월에서 1월 조개류의 독성이 강해진다. 긴가민가 하셨나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베네로핀은 바지락 식중독의 원인이다. 그래서 바지락, 모시조개, 굴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는 독성분이었죠. 그 다음에 유독 플랑크톤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 쓰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항상 그래요. 이게 공개는 모든 이렇게 문제의 공개는 다 이렇게 그거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수업 시간을 통해서 강의 시간을 통해서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써드렸는데요. 이 유독 플랑크톤에 의해서 생성된 독소가 함유된 조개를 섭취하면은 식중독이 발생한다. 이런 보기였어요. 자, 그래서 항상 조개독의 원인은 뭐였냐면 유독 플랑크톤이 원인이었죠. 자, 그래서 나머지 보긴 다 맞았잖아요. 그럼 틀린 건 당연히 몇 번이 되겠어요? 2번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번, 3번, 4번이 맞는 건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2번이 틀렸는데 여러분 우리 보통 우리나라에서 주로 조개의 독성이 문제가 되는 계절은 봄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봄철에는 집단 급식소에서 학교 급식소에서는 절대 조개를 그 메뉴에 넣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개독이 특히 독성이 강해지는 시기는 우리나라는 봄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11월에서 1월 문제가 되는 애가 있어요. 굴 섭취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11월에서 1월 조심한 건 조개독이 아니라 노로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거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여기는 이제 곰팡이 독에 관련된 문제. 그래서 우리 식중독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 문제 유형이 뭐랑 되게 유사하냐면 이전에 있었던 경기도 시험 문제 유형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때도 이제 곰팡이 독가 장애를 일으키는 부위, 그런 부위를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였죠. 우리 항상 이거잖아요. 장애를 일으키는 부위 연결하는 거. 신장독, 신경독, 간장독 이거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중에서 연결이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요. 파툴린 피부염, 여러분 파툴린 신경독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시트리닌 신장독. 그래서 맞는 거 당연히 뭐냐면 2번. 이거 아마 손쉽게 찾으셨을 텐데요. 아플라톡신은 간장독이고 시티레오비리딘은 신경독인데요. 다 연결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곰팡이 독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원인 곰팡이, 그다음에 치매 부위라든지 주 원인 식품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구성해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면은요 큰 무리 없이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중독에 관련된 문제들을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감염병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감염병. 자, 그래서 여러분 감염병과 관련된 문제만 해도 3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경구 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의 비교 문제예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은 나오거든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인데요. 보기 여태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보기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자, 우선 확인을 해보시면 자,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거든요. 자, 1번 세균성 식중독에서 식품은 증식 매체가 된다. 이게 한 번도 안 나왔던 보기예요. 근데 이거 우리 책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론서에 요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세균성 식중독에서 식품은 증식 매체가 되고 그 다음에 경구 감염병에서의 식품은 운반 매체가 된다. 이게 비교표에 이 내용이 있거든요. 네, 증식 매체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구 감염병은 미량의 균으로도 발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경구 감염병은 장복기가 세균성 식중독보다 짧은 편이다. 짧지 않죠? 더 길어요. 보통 며칠, 몇 주로 더 길다가 돼야 되겠죠. 틀린 거 당연히 3번이 됩니다. 이것도 정말 손쉽게 찾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4번 같은 경우 세균성 식중독은 2차 감염의 빈도가 낮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얘는 거의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2차 감염의 빈도가 낮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손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15번 경구 감염병의 발생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 이게 문제풀이 때 이렇게 이런 비슷한 유형 문제도 꽤 풀었었는데요. 보시면 면역성이나 접촉 경로에 따라 상관없이 발생한다. 감염은 감염 경로, 숙주의 감수성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 다음에 3번 감염성 병원체가 생존 증식해서 저장된 장소를 우리가 병원소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직접 감염에 관련된 그것도 나왔는데요. 중간에 매개체 없이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직접 감염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 중에 옳지 않은 건 당연히 몇 번이냐면 1번이었겠죠. 왜 1번이에요? 우리가 숙주의 면역성, 감수성 이런 거의 여부에 따라요. 발생할 수 있을지 아닐지가 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숙주가 면역성을 갖고 있는 경우 병원체가 들어와도 어떨까요?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면역성이나 접촉 경로 이런 것들이 관련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계해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틀린 거 1번이었어요. 그래서 1번, 뭐 15번도 솔직히 조금만 공부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기본적인 거 공부해야 될 것들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충분히 다 공부해 놓으셨으면 아마 15번도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감염병의 마지막 인수공통 감염병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은 그랬습니다. 제3급 감염병으로 파상열. 아이고, 첫 번째 줄만 읽어도 답이 나와요. 우리 일명 파상열이라고도 부르는 거. 파상적인 열병을 일으키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파상적인 열병을 일으켜서 일명 파상열이라고도 부르는 거. 브루셀라증 되겠죠. 이 브루셀라증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였어요? 증상의 특징을 보였었죠. 동물에게는 불임, 유산의 증상을, 그다음에 사람에게는 열성질환, 파상적인 열병을 일으키는 게 특징인 거. 브루셀라증이었죠. 근데 이 정도 뭐 문제는 뭐 영양사나 위생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난이도 정도의 시험 문제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아마 이거 틀리신 분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손쉽게 브루셀라증 바로 찾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여기는요, 기생충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기생충 문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자, 이번에 나왔던 기생충 문제. 여러분, 의외로 교육청 시험 문제는요, 기생충 문제가 간단한 것보다 이렇게 좀 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긴 문제가 주로 출제가 돼요. 짧은 거보다 의외로 기생충 문제는 긴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인데요. 이번에도 좀 긴 유형의 옳은 거, 옳지 않는 거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채소류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였는데요. 보기로는 요충, 해충, 구충, 편충이 나왔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요충은 흡충류이며, 여러분 흡충인 것은 간흡충, 폐흡충, 그 다음에 요코가와 흡충, 뭐 이형흡충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흡충인 애들은요, 뒤에 흡충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다 알 수가 있는데, 채소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은 다 선충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다란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생긴 선충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흡충류 틀렸죠? 그 다음에 채찍 모양으로 대장점막에 기생한다. 요거 말이에요. 채찍 모양인 거, 채찍 편자를 써가지고 뭐라고 한다 했어요? 편충. 자, 이건 딱 편충에 대한, 뒷부분은 편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회충은 암수 동체이며 인체에 기생하는 선충류 중 가장 크다. 이 부분은 맞아요. 여러분 이것만 확인하고 이게 답인가? 이렇게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되죠. 자, 여러분 인체에 기생하는 선충류 중 가장 크다. 이 부분 맞아요. 근데 문제는 암수동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암수동체는 다른 말로 자웅동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웅동체. 암수동체. 그러면 암수동체, 자웅동체 뭐예요? 암수의 생식기관이 한 기생충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충은요, 암컷하고 수컷이 따로 있었잖아요. 암컷이 30cm 정도로 길이가 훨씬 더 어때요? 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절대 암수동체 아닙니다. 자웅동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자웅동체의 대표는요, 요코가와 흡충이었죠. 요코가와 흡충. 자,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아주 확실한 답이 여기 있죠. 구충은 우리가 십이지장충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처음 발견됐을 때가 십이지장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얘 십이지장에서 기생하는 애인가 봐. 그래서 십이지장충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여러분 실제 구충은 어디에 가서 기생해요? 소장에 있는 공장에 가서 기생을 하죠. 공장 상부에서 기생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십이지장충이 아닌 거죠. 근데 예전에 그렇게 불렸단 말이죠. 구충 또이제는 십이장충이라고도 하며 경구뿐만 아니라 경피 감염도 가능하다. 그래서 당연히 답은요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답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우리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교육청에서는요 정말 헷갈리지 않는 확실한 답을 제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시면은요 충분히 손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자, 그다음에 4번은 편충. 편충은 소형 기생충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통 이 회충 같은 30cm 크기의 회충을 제외하고 거의 1cm 내외의 보통 작은 기생충들인데요. 편충보다 더 작은 그다음에 이제 소형 기생충으로 저기 누구야? 학문에 산란을 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그건 당연히 뭐에 대한 설명이었냐면 요충이에요.
요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건 3번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해서 17번 문제는 기생충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첨가물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첨가물과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 출제가 됐는데요. 하나는 전반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이 전반적인 걸 물어보는 문제도요. 어렵게 구성이 되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자, 18번 보시면은요. 식품 첨가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라 라는 문제였는데요. 자, 이 식품 첨가물은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렇죠? 식품에 첨가하는 물질이니까 당연히 안전한 물질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첨가되는 양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품에 얼마 이하로 첨가하세요 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첨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영양, 식품에 부정적인 영양을 주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얘를 썼더니 이상한 냄새가 난다든지 이상한 맛이 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첨가되는 양은 기술적인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이 부분이죠. 최대량이 아니었어요. 최대량이 아니라 뭐였어요? 최소량으로 사용해야 된다. 우리 이론책에도 있었고 문제 풀다가 이런 비슷한 문장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틀린 문장으로 낼 때 요걸 틀린 문장으로 많이 냈었는데요. 최대량이 아니라 최소량을 써야 됩니다. 자, 이래서 아마 이거 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주 손쉽게 답을 찾으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과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더 출제가 되었죠. 바로 피막제 문제예요. 자, 이 중에서 피막제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라는 게 시험 문제였는데요. 피막제 당연히 이 중에 몰포린 지방산염이었죠. 그래서 몰포린 지방산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 초산 비닐 수지라든지 유동 파라핀 이런 것들을 보통 피막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 피막제를 찾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앞서 있었던 경북에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청 시험 문제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는 어떤 시험 문제가 다른 지방 시험 식품위생직에서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지도 항상 이렇게 유념해서 봐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몇 년 뒤에 우리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충청도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가 몇 년 뒤에 교육청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항상 다른 쪽에서도 어떤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지를 촉각을 이렇게 하고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자, 마지막 문제는 해석. 자, 우리 뭐 그 책의 순서대로 했을 때 마지막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자, 해석과 관련된 문제는요. 선행 요건 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선행 요건 관리와 관련해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렇죠? 여기도 문제가 뭐예요?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보기가요. 기역, 니은, 디귿에서 더 없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 안 가고 딱 리을에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딱 눈에 보이시죠? 거의 보기의 구성이 온도 관리와 관련된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솔직히 요 기역하고 니은, 기역하고 디귿이 있죠. 요 기역하고 디귿은요, 2014년도에도 선행요건 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선행요건 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2014년에 있었던 선행요건 관리가 바로 온도 관리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그때 얘네들이 다 보기로 나왔던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다 보기로 나왔던 애들이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옳은 거 한번 찾아봐야죠. 선행요건은 항상 말씀드리죠. 읽어두시되, 선행요건은 충분히 읽어두시되 다 이렇게 문제로 나왔을 때 옳은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잘 여러 번 읽어두시되 단 뭐는요, 수치들을 온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은 확실히 암기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온도 기준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암기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기억부터 볼게요. 보존식은, 식품의 보존식은 10도씨 이하 48시간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 다 알고 계시죠? 보존식은요, 영하 18도씨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을 보관해야 돼요. 틀린 문장이죠. 자, 그다음에 운반 중인 식품은 비식품과 구분해서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된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식품과 비식품 구분해서요, 교차 오염 방지하는 거 당연합니다. 자, 그다음에 배식 온도를 관리할 때 냉장식품은 10도씨 이하, 온장식품은 얼마예요? 60도씨 이상에서 보관을 해야 되죠. 이것도 틀렸네요. 자, 마지막 냉장시설의 내부 온도는 10도씨 이하를
유지한다. 다만 우리 다만이 있었어요. 다만 신선 편의식품 훈제 연어는요 5도씨 이하 보관 등 이렇게 보관 온도 기준이 다 따로 있을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이게 더 추가되어 있죠.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기본은 10도씨 이하인데 만약에 식품별로 이게 온도를 5도씨 이하 이렇게 따로 기준이 있다. 그럼 그 기준을 따라라 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 중에 맞는 거 찾아라. 당연히 답은 니은 리을. 아주 손쉽게 답을 찾으셨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선행 요건 관리는 매번 했던 것들이고 특히 온도 기준이라든지 시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꼼꼼히 봤던 내용들이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저와 강의를 이제 수업을 같이 하시고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주 손쉽게 20번 문제도 찾으셨을 거라고 답을 찾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열심히 이렇게 강의 열심히 수강하시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교육청 시험 문제는 거의 다 맞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수 정도 했으면 뭐 19개 아니면 거의 20개 정도 거의 다 맞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게 믿고 싶네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 정도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차근차근 하나씩 잘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난이도, 중하 정도의 난이도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손쉽게 19개에서 한 20개의 문제들은 다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답률이 좀 이렇게 좀 높았을 거라 봅니다. 근데 이게 이번 식품위생만의 특징이 아니라요. 이번에 교육청 식품위생직의 전공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었어요. 다른 때보다. 그래서 손쉽게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이제 뭐 아무래도 이렇게 합격을 하려면 거의 그 전공 파트에서는 거의 다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여러분 뭐 어떻게 됐든 기본적으로 이거는 쉽게 느껴진다. 이거는요 충분히 차근차근 준비하신 분에 한해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육청 시험 식품위생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럼 공부 안 해도 이거 다 맞겠지.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기본부터 좀 깊이 있는 심화까지 충분히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은 정말 손쉽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그 교육청 식품위생직 시험이 끝나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